이번 시간에는 추진체계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지역복지 실천의 추진체계에는 개인의 입장도 있고 기관시설의 집단이나 조직의 이런 입장도 있습니다. 보통 개인과 조직을 가지고 오는데 개인의 입장에서는 사회복지사라든지 또는 사회복지 전담 공무원을 설명할 수 있고 또 조직의 입장으로서는 많은 협의회라든지 이런 기관을 가지고 설명할 수가 있습니다. 자, 첫 번째 사회복지 전담 공무원, 이 지역복지 실천에 포함을 시켰습니다만 출제가 될 때는 법제론적 성격을 가지고 출제가 됩니다. 우리는 사회복지사업법, 사회복지 전담 공무원에 대해서는 사회복지사업법이나 또는 사회보장급여법, 사회보장급여의 이용 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의 규정을 가지고 설명할 수가 있는데 어떤 양자 모두 사회복지 전담 공무원은 지방직이라는 데는 변함이 없습니다. 일부 그 국회의원들이 사회복지 전담 공무원에 대한 국가공무원도 뽑아야 된다 이렇게 주장을 하지만 아직은 뭐 어떤 그 영향력이 크게 활성화된 것 같지는 않고 아직까지는 법제적으로서는 지방공무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사회복지 전담 공무원은 시도, 시군구, 읍면동 그리고 복지사무 전담기구, 사회복지사업법에는 복지사무 전담기구 되어 있지만 사회보장급여법에는 사회보장사무 전담기구라고 되어 있어서 문장 뭐 별 차이 없이 고민할 것 없이 같은 문장으로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지방공무원으로 이렇게 해서 가로 안에 문장을 집어넣었습니다. 사회복지 전담 공무원은 사회자가 빠져도 밑군이요. 사회복지 전담 공무원은 당연히 사회복지사 자격을 가지고 해야 되는데 응시 자격은 사회복지 전담공 응시 자격은 1급, 2급, 3급 어느 누구나 사회복지사 자격증이 있으면 응시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 보시고 사회복지 전담 공무원의 기원이라고 하는 것은 자, 사회복지 전담 공무원 한번 정리를 해보지요. 사회복지 전담 공무원은 연역을 보면 기원은 사회복지 전담 공무원의 기원은 어디서 찾냐면 이건 1782년 길버트 법에서 찾습니다. 길버트 법에서 유료 유급 감시 요원을 바로 파견하게 되는데 길버트 법에도 그 기원을 찾습니다. 우리나라의 연역으로서는 1987년 사회복지 전문요원으로 사회복지 전문요원이 취약지역에 먼저 배치가 됐는데 이때는 별정지구 지위를 가지고 처음 공공부문의 사회복지 전문요원이라는 이름이 배치가 됩니다. 그리고 1992년에 가서야 법적 근거를 이렇게 제시했고 그리고 2000년에 가서 사회복지 전문요원이라는 이름을 사회복지 전담 공무원으로 이름을 바꾸되 별정직에서 일반직으로 전환을 시킨 겁니다. 일반직으로. 그래서 우리나라에는 공공부문의 사회복지 전문요원이 최초로 배치된 것은 1987년이었다. 그 당시에는 법적 근거도 없었지만 지금 별정직의 지위에 있었다. 물론 지금은 공무원 분류에도 별정직이 없습니다만 하여튼 그 당시 별정직의 지위였다가 1992년에 가서야 법적 근거 그리고 2000년에 가서는 이름이 사회복지 전담 공무원으로 바뀌면서 일반직으로 전환되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다음에 사회복지 전담 공무원은 배치. 아까 말씀드린 것은 지방직 공무원이라고 그랬지요. 지방직 공무원으로서 배치는 시도, 시군구, 그리고 읍면동, 그리고 복지사무 전담기구 또는 사회보장사무 전담기구. 자, 이렇게 지방직의 지위로 이렇게 배치되는 것을 법으로 정리를 해놨습니다. 오른쪽 페이지에 보면 사회복지 전담 공무원의 역할, 찾아가는 복지 서비스, 특히 서울을 중심으로 이끄는 찾아가는 동사무소,
동주민센터에서 첫동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민간 경력자 채용에 대한 것이 지금 수년째 이루어지고 있는데 지금 자꾸 줄어들고 있죠. 어쨌든 찾아가는 보다 적극적인 리치아웃이라고 그러죠. 리치아웃. 그래서 찾아가는 동주민센터. 수요자 맞춤형 복지 서비스. 지역 주민을 포괄하는 복지 서비스, 민간 연령 및 서비스 자원 발굴 등을 사회복지 전담 공무원의 주된 역할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에 지역사회 복지협의체, 지역사회 보장협의체가 이렇게 나와 있는데 여기는 지역사회 복지교육의 수립 시행에 대한 사회보장급여법의 근거를 가지고 우리가 설명해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여기에 보면 지역사회 복지협의체, 지역사회 보장협의체. 아직도 사회복지사업법에는 지역사회 복지협의체라고 하지만 사회보장급여법에는 지역사회 보장협의체라고 합니다. 지역사회 보장협의체라고 하는 것은 지역사회 보장협의체는 이것은 시, 군, 구 지역사회 보장교육의 수립시 심의 건의 기구로서의 의미를 갖는 것이 지역사회 보장협의체가 되겠어요. 어쨌든 2003년 사회복지사업법 개정을 통해서 모든 지방자치단체는 지역사회 보장교육을 수립 시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모든 지역사회 보장교육의 수립 시행 시 모든 지방자치단체는 반드시 심의 절차를 거쳐야 되고 반드시 의회에 보고하는 절차를 거쳐야 됩니다. 시도 지역사회 보장교육 수립 시 심의기구는 시도 사회보장위원회라고 하는 것이고 시군구 지역사회 보장교육 수립 시 심의기구는 지역사회 보장협의체, 사회복지사업법에는 지역사회 복지협의체라고 하는 것입니다. 때문에 여기는 핵심이 바로 수립 시 심의기구이면서 건의의 역할도 같이를 합니다. 거기에 보면은 관할 지역의 사회복지사업법에는 지역사회 복지협의체니까 관할 지역의 사회복지사업에 관한 주요 사항과 사회보장급여법에 따른 지역사회 보장교육을 심의 건의하고 사회복지 서비스, 보건의료 서비스 연계 협력을 강화하기 위하여 특별자치도 시군구의 지역사회 복지협의체 또는 지역사회 보장협의체를 둔다 이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여러분 다음 페이지에 오면은 사회보장급여법에는 시군구의 지역사회 보장협의체를 둔다 이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주된 법적 기능은 심의, 건의 두 가지를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거기에 보시면 여러 가지가 있지만 거기 사회보장급여법 구성 목적 및 기능 중에 다른 건 자천다게 해도 박스를 보면 사회보장급여법 제41조 지역사회 보장협의체의 기능을 이렇게 보시면 거기 보면은 지역사회 보장협의체는 지역사회 보장협의체 시군구에 두는 거니까 시군구 지역사회 보장교육 수립 시행 평가에 관한 사항 시군구 지역사회 보장조사 및 지역사회 보장 지표에 관한 사항 그다음에 시군구 사회보장급여 제공에 관한 사항 시군구 사회보장 추진에 관한 사항 그리고 읍면동 단위의 지역사회 보장협의체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 자 여기에 지금 액센트를 둬야 되겠죠. 지금까지는 시군구 지역사회 보장교육의 수립시 심의기구였지만 여기에는 동시에 지역사회 보장협의체에는 면, 동 단위에도 설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게 바로 새로운 영역이 되겠어요. 지역사회 보장협의체는 기존에 학습을 했던 분들은 별 차이가 없지만 특히 읍면동 단위에도 종래는 지역사회 보장협의체는 시군구 단위만 있었거든요. 근데 이제는 읍면동 거기 나와 있지 않습니까? 읍면동 단위 지역사회 보장협의체의 구성 운영에 관한 사항도 시군구 지역사회 보장협의체의 그 심의 내용에 들어간다는 겁니다. 여기는 핵심이 심의니까 심의기. 그 밖에 필요한 사항, 의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바로 여기 읍면동 단위에도 있다는 거. 여기는 시군구만 있지만 읍면동 단위에도 설치된다는 것을 꼭 기억해 놓으셔야 됩니다. 그래서 지역사회 보장교육 수립시 심의기구에는 시도 단위의 시도 사회보장위원회가 있고 그리고 시군구, 읍면동
단위의 시군구와 읍면동 단위의 지역사회 보장협의체가 있다는 것도 알아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에 아직까지는 출제가 되지 않았지만 운영원칙, 지역사회 보장협의체의 운영원칙에는 당연히 지역사회, 시군, 모든 지방자치단이기 때문에 먼저 지역성이 들어와야 되지 않겠습니까? 지역성. 그리고 민간협력에 의해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민간협력 과정에서 주민들의 참여를 바탕으로 참여성, 그 주민들의 합의를 도출해서 민주성, 참여성, 민주성, 또 그런가 하면은 협의성, 또 기관 간 협력성으로서 연계성, 콘티뉴티를 연계성이라고 하면서 기관 간 협력성의 개념으로 이렇게 지역성, 참여성, 민주성, 지역 주민들 간의 협의, 또 기관 간 협력성, 그래서 연계성 해서 오른쪽 페이지까지 해서 이렇게 지역사회 보장협의체의 이 원칙으로 5가지를 제시했는데 아직 출제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가지고 가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에 지역사회 복지협의체, 지역사회 보장협의체 어느 것도 좋습니다. 거기에 보면은 특징 민간협력체로 주체들의 지역사회 복지 관련 주체들의 광범위한 참여를 전제로 한다. 또 두 번째 지역사회 보장협의체, 지역사회 복지협의체는 실무협의체를 둔다. 거기 보면 4번에 지역사회 복지협의체는 위원장을 포함한 10명 이상 30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을 한다. 그런 정도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1번, 2번, 3번 정도. 그리고 지역사회 보장협의체, 지역사회 복지협의체의 특성과 운영을 가지고 같이 병행한 것이 지역사회 보장협의체는 대표성, 그리고 전문성, 참여성을 특징으로 한다. 대표성은 바로 대표협의회가 공공기관 대표위원, 민간서비스기관 대표위원, 이용자 대표위원으로 구성되니까 대표성이라고 하는 거고, 그다음에 실무협의체, 지역사회 보장협의체는 실무협의체를 주는데 바로 전문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실무 지식이나 경험이 많은 사람이라든지 또는 기관이나 단체의 실무자라든지 사회복지 업무나 보건, 의료 서비스 업무를 담당했던 공무원이라든지 이런 사람들을 구성으로 하기 때문에 전문성을 확보하고 있다. 대표성, 전문성. 그리고 또 하나는 바로 실무협의체의 바로 실무 분과를 구성한다는 점에서 참여성. 그래서 지역사회 보장협의체는 운영원칙 이외에도 운영의 특성으로 볼 수 있는 것이 바로 이런 대표성, 전문성, 그리고 참여성 3가지를 들고 있다라는 것을 알아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에 사회복지협의회가 나와 있는데 사회복지협의회도 우리가 다루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사회복지협의회 법적 근거는 어디에 있어요? 사회복지협의회는 바로 사회복지사업법에 규정되어 있어요. 또 하나 사회복지협의회의 특징. 자, 사회복지협의회 특징을 보겠어요. 사회복지협의회의 법적 근거는 이것은 사회복지 사업법입니다. 사회복지 사업법인데 성격은 순수 민간기구입니다. 그래서 복지에 관심이 많은 개인이나 또는 기관이나 시설의 하나의 연합체, 복지에 관련된 연합체의 의미, 민간연합체, 복지에 관심이 많은 민간연합체의 성격을 가지고 있는 것이 바로 복지협의체입니다. 설치를 보면은 사회복지협의회는 설치에는 중앙협의회, 시도협의회, 시군구협의회로 하고 있는데 중앙협의회와 시도협의회 그리고 시군구협의회 여기는 필수입니다. 필수. 반드시 설치해야 되지만 시군구협의회는 의무사항입니다. 필요에 따라 설치할 수 있다. 바로 여기가 출제가 되는 거죠. 여기가 출제가 됩니다. 그래서 사회복지협의회는 중앙협의회, 시도협의회는 두어야 하며
필요에 따라 시군구 협의회도 둘 수 있다. 이렇게 법적 규정이 되어 있거든요. 바로 그래서 여기에 초점을 두고 다 두는 거 아닙니다. 그래서 사회복지협의회는 중앙, 시도, 시군구에 두어야 한다. 틀린 것이 되겠어요. 왜냐하면 시군구 협의회는 둘 수 있다는 재량행위적 범위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교재를 보세요. 그래서 사회복지협의회 뭐라고 길게 되어 있지만 제일 밑에 줄 왼쪽 페이지 사회복지협의회는 지역사회에 복지에 관심이 많은 민간단체나 개인의 연합체이다. 순수 민간단체적 성격을 갖는다. 오른쪽 페이지에 보시면 오른쪽 페이지에 보면 여러 가지가 많지만 거기 가운데에 2번에 사회복지협의회의 설치가 나와 있지. 설치. 그래서 사회복지사업법 33조 규정에 의해서 보면은 사회복지에 관한 다음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전국 단위의 한국사회복지협의회 중앙협의회, 시도 단위의 시도협의회를 두며 필요한 경우에 시군구 협의회를 둘 수 있다라고 이렇게 설명을 했어요. 그렇죠? 그래서 여기 시군구 협의회는 재량행위의 역할이지 강행법규는 아니라는 걸 알아주시면 되겠습니다. 또 하나 중요한 것은 중앙협의회나 시도협의회나 시군구 협의회는 사회복지법인으로 보지만 사회복지법인의 필수적인 조건 중에 하나가 운영에 필요한 재산을 보유해야 되거든요. 그러나 사회복지협의회는 사회복지법인으로 인정하지만 재산이 없어도 된다라는 것도 알아주셔야 되겠어요. 재산이 없어도 된다. 그래서 여기 보면 사회복지사업법의 사회복지법인 조항에 보면은 재산 보유 규정이 있는데 사회복지협의회는 적용되지 않는다라는 것을 규정을 했습니다. 다음에 사회복지협의회의 원칙이 나와 있는데 주민들의 욕구 충족 알 수 있고 주민 참가도 할 수 있고 사회복지협의회는 사회복지에 관심도 많고 관심이 많은 기관이나 개인들의 연합체의 성격을 갖는데 모든 활동에 사회복지라고 하는 전문성을 발휘해야 된다 해서 전문성이 있습니다. 그 외에도 민간성, 민간협회니까 공사협력, 지역적합성 좋습니다. 뭐 그런 정도 봐주시면 되겠어요. 특히 잊어버려서는 안 되는 것이 바로 모든 지방자치단체에 다 설치하는 건 아니고 중앙협의회와 시도협의회는 반드시 설치해야 되지만 시군구 협의회는 필요에 따라 둘 수 있는 조항이라는 걸 알아주시면 되겠고 또 하나는 사회복지협의회는 순수 민간기구라는 것도 절대로 잊어버려서는 안 됩니다. 왜 민간기구인데 사회복지사업법에 규정이 있을까라는 의심을 하게 되는데 워낙 이해관계가 커서 그렇습니다. 예, 봐주시고. 다음에 지역사회복지관, 여기 뭐 출제 비중이 아주 높은 거지요. 지역사회복지관 아주 출제 비중이 높습니다. 지역사회복지관을 좀 보겠습니다. 지역사회복지관의 우리가 개념 또는 정의를 해보면 한 5줄로 쓸 수가 있습니다. 지역사회 내 인력과 시설을 갖추고 줄 바꿔서 지역사회의 인적, 물적, 자원을 동원하여 줄 바꿔서 지역사회의 문제를 중심으로 줄 바꿔서 종합적 서비스를 제공하는 종합적 서비스를 제공하는 줄 바꿔서 사회복지시설 이라고 이렇게 우리가 정의를 합니다. 물론 살줄은 많죠. 더 지역사회 내 인력시설을 갖추고 지역사회의 자원을 동원하여 지역사회 문제를 중심으로 종합적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회복지시설. 다시 말해서 종합사회복지시설입니다. 종합사회복지시설이죠. 자, 여기에 법적 근거는 어디에 있어요? 법적 근거는
당연히 사회복지시설로서 사회복지사업법에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사회복지사업법입니다. 사회복지사업법에 사회복지시설에 연관되어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법적 근거가. 사회복지관의 연역을 보면, 사회복지관의 연역을 우리가 정리를 해보면, 연혁을 보면 기원은, 사회복지관의 기원은 임보관 운동에서 찾습니다. 임보관 운동. 1884년 우리가 정책으로 같이 1884년 토인비올, 영국 런던의 토인비올, 런던 토인비올. 1886년 뉴욕 글린길드, 1889년 시카고 헐하우스 등이 바로 임보관 운동의 초기 작품으로 오늘날 지역사회복지관의 기원을 이룹니다. 그리고 우리나라에서는 1906년 원산 반열방, 또 1921년 서울 태화여자관, 이런 등등의 연역을 가지고 사회복지관의 이런 흐름을 찾아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굳이 지역이란 말을 쓰지 않아도 지역사회복지관이라고 했기 때문에 우리가 다시 한번 우리가 앞으로 가볼까요? 개요로 한번 가봅시다. 개요로. 지역사회네 이렇게. 그러면 대상은 누구예요? 지역사회복지관 대상은 당연히 지역주민이죠. 지역주민. 그런데 사회복지의 공통된 특징으로 넘치는 자원을 가지고 나눠주는 것이 아니라 언제나 부족할 수밖에 없는 걸 가지고 겨우겨우 나눠가는 거거든요.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지역주민 모두에게 모든 서비를 고르게 나눌 수 있으면 좋겠지만 부족할 수밖에 없는 자원을 어떻게 나눌까? 그래서 지역사회주민을 원칙으로 하되 우선 지원 대상을 사회복지사업법에 규정하고 있는 거거든요. 사회복지관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을 때 우선 제공 대상으로서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의 수급권자나 차상위 계층 또는 노인, 장애인, 다문화 가정, 한부모 가족 또는 취업이나 직업이나 취업 발전이 필요한 사람 또는 보호나 교육이 필요한 유아나 아동이나 청소년, 기타 뭔가 도움이 필요한 지역주민, 이런 식으로 규정을 다 하고 있습니다. 지역주민입니다. 자, 다시. 그러면 지역사회복지관은 누구를 대상으로 하느냐 이미 결정됐어요. 여기는 어떤 사업을 하는데 바로 여기가 출제가 되는 비중이 가장 높은 것이 되겠어요. 지역사회복지관의 사업은 옛날과는 달리 기능별로 분류하고 있어요. 옛날에는 그냥 5대 사업이었거든요. 근데 이제는 기능별로 분류를 합니다. 지역사회복지관의 사업은 기능별로 분류를 한다. 그래서 기능에는 사례 관리 기능, 서비스 제공 기능, 그리고 지역 조직화 기능, 이렇게 3개의 기능으로 나누고 있는데 이 3개의 기능은 여러분들이 반드시 가지고 가셔야 되겠어요. 사례관리 기능, 서비스 제공 기능, 그리고 지역 조직화 기능, 3대 기능입니다. 사례관리 기능의 사업으로서는 3가지가 있어요. 사례 발굴 사업, 사례 개입 사업, 서비스 연계 사업, 이렇게 사례 관리 기능의 사업 분야로서는 이게 사례 발굴, 사례 개입, 서비스 연계 사업 3개의 사업 분야가 있습니다. 그에 비해서 서비스 제공 기능의 사업으로서는 4개의 사업 분야를 이렇게 나누고 있는데 여기는 가족 기능,
강화 사업, 가족 기능은 또 지역사회 보호 사업, 지역사회 보호 사업, 또 청소년이나 노인을 대상으로 하는 교육 문화 사업, 청소년이나 노인 대상의 교육 문화 사업, 또 그러면 자활 지원 사업, 자활 지원 사업. 자, 이렇게 서비스 제공 기능의 사업으로서는 4개의 사업 분야가 나와 있습니다. 그에 비해서 지역 조직화 기능에는 지역 네트워크 사업, 주민 조직화 사업, 주민 조직화. 또 그런가 하면 자원 발굴 사업 또는 자원 발굴 및 관리 사업. 자, 이런 3개의 사업으로 되어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여러분들은 사업, 사회복지관의 3대 기능, 사례 관리 기능, 서비스 제공 기능, 지역 조직화 기능 반드시 가지고 가면서 3, 4, 3으로 되어 있는 사업을 봐야 되는데, 사례 관리 기능의 사업은 사례 들어가기 때문에 문제가 안 되죠. 하나가 있다면 서비스 연계 사업은 사례 관리 기능에 속하는 사업이다. 그 정도 하나 보시면 되겠고, 지역 조직화, 네트워크든 주민 조직화든 다 조직화니까 다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자원 발굴 및 관리 사업 이전 정도 하나 보시면 됩니다. 우리가 그래도 쓸만한 것은 역시 여기 아니겠습니까? 여기 서비스 제공 기능의 사업으로서는 가족 기능 강화 사업, 지역사회 보호 사업, 청소년 노인 대상의 교육 문화 사업, 그리고 자활 지원 사업 4가지는 서비스 제공 기능의 사업이라고 이렇게 알아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교재를 보시겠어요. 거기 보시면 거기서 사회복지관의 정의를 적었고, 그리고 사회복지관 사업이 언제 지방으로 넘어왔다? 이번에 2005년에 사회복지 사업이 지방 이양사업으로 바뀌면서 넘어왔다. 그 사회복지관 운영의 원칙 보면은 지역성, 당연히 지역사회의 한 것처럼 지역성의 원칙이 있고, 책임성, 자율성, 통합성, 자원 활용, 어디 자원 활용? 지역사회 내 자원을 활용해야 된다는 원칙, 중립성, 투명성 다 있습니다. 뭐만 포괄성은 없습니다. 포괄성은 없다 이렇게 봐주시고, 다음에 지역, 거기 보면 사회복지관 사업의 대상, 당연히 지역 주민인데 우선 지원 대상으로 미리 말씀드린 것처럼 국기법상에 따른 수급자와 차상위 계층, 그리고 장애인, 노인, 한부모 가족, 다문화 가족, 직업이나 취업 발전이 필요한 사람, 보호나 교육이 필요한 유아나 아동이나 청소년, 기타 이렇게 정리를 했습니다. 다음에 사회복지관 사업 3대 기능에 따라 기능별로 분류하되 각각 3개, 4개, 3개의 사업 분야를 나눴다. 그보다 더 상세하게 나눌 수도 있지만 공부하기가 싫으니까 그런 정도 3대 기능에 3개의 사업 분야, 4개의 사업 분야, 3개의 사업 분야가 있다는 걸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에 재가복지봉사센터는 여러분들이 그 1번에 있는 재가복지봉사센터의 정의 정도 봐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재가복지봉사센터라 하면 지역사회에서 일정한 시설과 인력을 갖추고 필요한 재가복지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회복지시설이다. 가만히 보면 사회복지관처럼 지역사회 내 인력과 시설을 갖추고 재가복지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인데, 문제는 인력이 좀 차이가 있죠. 인력. 보통 우리가 사회복지관이나 사회복지 실천에서는 인력 그러면 전문가로 이루어진 사회복지사로 이루어진 인력을 갖추고 있지만, 여기는 자원봉사자가 들어있지 않습니까? 시설과 인력을 갖추어 재가복지 서비스를 제공하는데, 그때 인력에는 전문가인 사회복지사뿐만 아니라 바로 전문 인력뿐만 아니라 자원봉사자도 포함됐다는 것만 체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보시고 다음에 오른쪽 페이지에 보시면 재가복지 봉사 대상자가 나와 있죠. 역시 지역사회 주민을 대상으로 재가복지 서비스가 필요한 사람을 대상으로 하는데, 그중에 우선적으로서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 수급권자, 여기는 차상위 계층이 안 들어가죠. 수급권자, 그리고 저소득층 가정으로 재가복지 서비스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무위탁 국가유공자 및 그 유족. 3번째 중요 표시하시고, 신고시설 생활자가 아니라 미신고시설 생활자. 미신고시설 생활자 줄쳐 놓으시고, 기타 주민 이렇게 해서 특히 거기 대상자의 범위에다 초점을 주되 그중에 특히 미신고시설 생활자에다가 줄을 쳐 놓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에 이제는 사회복지 공동모금회가 나와 있습니다. 사회복지 공동모금회. 사회복지 공동모금회.
자, 사회복지 공동모금회를 보시면 사회복지 공동모금회. 사회복지 공동모금회의 연역을 보면 그냥 번호 없이 1997년에 사회복지 공동모금법이 제정되어서 그걸 근거로 1998년에 사회복지 공동모금회가 설립됩니다. 그리고 1999년에 국민건강보험법,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이 제정된 그해에 사회복지 공동모금회법으로 제명을 개정하게 됩니다. 여기는 모금법인데 비해서 여기는 모금회법. 지금 우리가 사회복지 공동모금회법으로 이렇게 운영되고 있지 않습니까? 사회복지 공동모금회, 의 이 개요를 보면 사회복지 공동모금회의 법적 성격은 사회복지 여기 오면 사회복지 시설이 되겠어요. 사회복지 공동모금회 설치는 자, 보통 사회복지 시설의 설치는 사회복지사업법 규정에 의해서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설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만약에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유유자가 설치 운영하고자 할 때는 시장, 군수, 구청장에게 신고하면 됩니다. 그러나 이 사회복지 공동모금회는 보건복지부 장관의 인가사항이 되겠어요. 뒤에 이제 법제론을 보면서 여러분들이 설명을 하겠습니다만 인가사항으로 되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사회복지 인가사항이다. 그리고 사회복지 공동모금회는 지역사회를 기반으로 전국적 협조를 도모하는 사업입니다. 지역사회를 기반으로 해서 전국적 협조를 도모하는 사업으로 순수 민간 재원의 성격을 갖습니다. 여러분들이 나중에 사회복지 정책론에서 사회복지 정책을 분석들해 보면 재원이 공공재원과 민간재원으로 나누어 설명할 수가 있는데 사회복지 공동모금기금은 순수 민간재원의 성격을 갖습니다. 순수 민간재원입니다. 그리고 사회복지 공동모금회에 보면은 모든 것이 공개를 원칙으로 합니다. 공개를 원칙으로 한다. 나중에 법을 보면서 또 이제 보겠습니다만, 그다음에 사회복지 공동모금의 사업으로서는 네 가지 사업과 분과위원회. 여기에는 기획분과, 그리고 홍보, 다음에 모금, 그리고 배분, 이렇게. 그래서 여기 사회복지 사업에는 기획분과, 그다음 분과실행위원회가 있는데 기획분과실행위원회, 홍보분과실행위원회, 모금분과실행위원회, 그리고 배분분과실행위원회가 이렇게 있습니다. 자, 보시겠습니다. 사회복지 공동모금의 의의 이렇게 되어 있는데 1번에 보시면 1번과 2번 보시면 사회복지 공동모금이라 하면 사회복지 사업, 기타 사회복지 활동의 지원에 필요한 재원을 조성하기 위하여 사회복지 공동모금회법에 의하여 기부금품을 모금하는 것을 말한다. 사회복지 공동모금 사업을 관장하기 위하여 사회복지 공동모금회를 둔다. 사회복지 공동모금회는 사회복지사업법에 의한 사회복지법인으로 한다. 자, 사회복지법인은 저 잘못 썼군요. 여기 나와있죠. 사회복지법인으로 합니다. 사회복지법인. 자, 사회복지법인의 설립은 원칙이 뭐예요? 사회복지법인은 시, 도, 지사의 허가사항이잖아요.
사회복지법인, 사회복지사업법 보면 사회복지법인은 시도, 사회복지법인의 설립은 시도지사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여기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기는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정관을 작성하여 보건복지부 장관의 인가를 받아 등기함으로써 설립된다. 이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법적 성격은 사회복지법인이지만 그러나 원칙과는 달리 시도지사의 허가가 아니라 보건복지부 장관의 인가사항이라는 것도 알아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에 다른 거 다 좋은데 공동복음의 특성 3번에 1번 밑에서 넷째 줄 자율적 민간운동이다. 3번에 보시면 창구의 일원화를 통하여 창구의 일원화와 그리고 운동의 모금운동 운도라 되어 있는데 모금운동의 효율성을 도모한다. 그리고 사업의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공개를 원칙으로 한다는 것도 같이 적었습니다. 그리고 지역 사유를 기반으로 하지만 전국적 협조를 도모하는 활동이다. 이것도 같이 정리를 했습니다. 그리고 아래를 보면 모금회의 업무 여러 가지가 많지만 기획 업무, 홍보 업무, 모금 업무, 배분 업무를 주된 업무라고 한다는 것을 알아주시고 넘어가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를 보시면 사회복지 공동모금회의 배분 사업을 보면 거기 보면 신청사업, 기획사업, 그리고 지정기탁사업, 긴급지원사업 이렇게 4가지가 있다는 것도 같이 봐주세요. 뒤에 한번 정리할 겁니다. 특히 신청사업과 기획사업은 꼭 구분해 주셔야 하는데 신청사업은 개개의 시설이나 기관이 기획서를 제출해야 신청하는 겁니다. 기획서를 작성해서 신청하는 것을 신청사업이라고 하고 기획사업이라고 하는 것은 사회복지 공동모금회의 기획안에 신청을 해서 자원을 배분받는 것은 기획사업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획을 시설이나 기관에서 기획서를 만들어서 신청하는 것은 신청사업. 사회복지 공동모금회에서 기획한 사업에 신청을 내서 지정을 받는 것은 기획사업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신청사업과 기획사업 구별해 주시고 그 이외에 지정기탁사업과 긴급지원사업이 있다. 4개 사업이 있다고 봐주시면 됩니다. 다음에 드림스타트 사업과 아동발달 지원 계좌는 모두 법적 근거가 아동복지법에 있습니다. 양자 모두 거기 드림스타트 사업에 또 아동발달 지원 계좌 바로 그 제목 옆에다가 아동복지법의 근거 2007년부터 시행 공통점입니다. 드림스타트 사업은 그 대상을 0에서 12세, 말하자면 임산부부터 시작해서 초등학생까지 초등학교 6학년까지 해서 대상으로 하되 거기에는 저소득이라고 하는 거기에 취약계층 아동이나 가정을 대상으로 해서 제공하는 통합형, 맞춤형 통합 서비스 제공 사업을 드림스타트 사업이라고 합니다. 또 보면 2번에 드림스타트 사업은 취약계층 아동에게 말하자면 0에서 12세의 취약계층 아동에게 맞춤형 통합 서비스를 제공하여 아동의 건강한 성장과 발달을 도모하고 공평한 출발 기회를 보장함으로써 건강하고 행복한 사회 구성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이다. 거기 둘째 줄에 보면 공평한 출발 기회를 보장함으로써 그러면 우리가 사회복지 정책론 뒤에서 배우겠습니다만 사회복지 정책을 수립할 적에는 반드시 지켜야 할 원칙이 절대적 평등인 평등도 있고 상대적 평등인 공평도 있고 그리고 여러 가지 행정권도 있고 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평등을 구현하기 위해서 평등 가치를 상당히 강조하는데 평등에는 절대적 평등도 있고 상대적 평등이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기회의 평등도 있고 결과의 평등이 있는데 드림스타트 사업이 이끌어가고자 하는 것은 공평한 출발의 기회의 평등을 추구한다는 것을 알아주시고 둘째 줄에다 거기 나오죠. 공평한 출발 기회 그리고 옆에다가 기회의 평등이란 말을 꼭 적어주셔야 되겠습니다. 자, 나머지는 좋고. 다음에 아동발달 지원계좌를 보면은 아동발달 지원계좌도 역시 아동복지법에 근거해서 18세 미만의 아동들이 보호자나 후원자의 지원을 받아서 매달 3만 원 이내에 금액을 적립을 하면 지방자치단체에서도 똑같은 금액을 매칭 펀드로 똑같이 적립해 놨다가 18세 이후에 사회에 진출할 때 주택 구입 자금이나 창업 자금이나 교육 자금으로 쓸 수 있도록 자산을 형성시켜주는 이런 사업을 아동발달 지원계좌 디딤씨앗 통장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스스로가 보호자의 도움을 받아 후원자의 도움을 받아 적립한 돈 그리고 지방자치단체가 같은 금액으로 적립한 돈을 종잣돈 삼아서 아동기기 끝난 이후에
사회생활을 시작할 수 있도록 하는 이런 자산 형성 사업을 아동발달 지원 계좌 디딤 씨앗 통장이라고 합니다. 그에 대한 설명을 바로 1번의 1번과 2번의 사업 내용의 1번에서 이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이게 봐주시면 됩니다. 다음에 주민 참여가 나와 있군요. 주민 참여. 아동의 주민 참여가 나와 있는데 요즘에는 그야말로 풀뿌리 민주주의니 뭐 이렇게 해서 소위 주민 참여 당연히 뭐 당연한 것처럼 뭐 중요시하니 많이 뭐 없이 당연히 강조하고 있지요. 아른슈타인의 이 주민 참여는 아른슈타인은 주민 참여를 크게 비참여, 형식적 참여 그리고 거기에 보면 세 번째 보면 주민 권력 이렇게 되어 있는데 비참여 형식적 참여 그리고 참여를 주민 권력이라고 표현했습니다. 주민 권력. 이렇게 크게 주민 참여의 형태를 비참여, 주민 참여를 허용하지 않는 주민이 참여하지만 그냥 모양새만 사진만 찍는 그다음에 실질적으로 주민들이 권리를 행사하는 이렇게 되는데 비참여로서 여기는 조작과 치료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조작, 치료, 진단, 처치, 처방, 실험 이런 단어들은 오직 전문가만이 주도하는 자만이 사용하는 용어예요. 클라이언트나 주민들이 개입할 문제가 아니에요. 조작이라든지 치료라든지 진단이라든지 실험이라든지 처치라든지 처방이라는 용어는 참여를 허용하지 않는 일방적인 집행을 말합니다. 때문에 이것은 주민의 참여가 허용되지 않아요. 그에 비해서 형식적 참여에는 그다음에 이게 암기할 때에 조작, 조치, 일방적으로 조치한다라고 이렇게 저는 암기를 했었습니다. 조치한다. 조치, 조작과 치료. 그에 비해서 형식적 참여는 정보 제공. 모여 해놓고 뭔가를 알려주는데 뭐 안 와도 그냥 문서로 편지로 쏴도 됐는데 이렇게 정보 제공. 그다음에 상담. 그리고 효유. 자, 이렇게 세 가지는 형식 참여. 같은 자리에 모여서 뭔가 뭐 알려주기도 하는데 사실은 폰만 잡고 사진만 찍는 거죠. 정상회라고 머리말을 가지고 정상회라고 이렇게 정상회라고 이렇게 내가 암기를 했었습니다. 여기는 조작 이렇게 조작과 치료를 조치했었고 정상회라고 암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실질적으로 주민들이 참여할 뿐만 아니라 주민들의 의사가 반영되는 것을 주민 권력이라고 하는데 거기는 협동관계 그다음에 권한이임 그리고 가장 주민들이 완전히 주의해서 완벽하게 이끌어가는 것은 주민 권력에서 주민 통제. 자, 이렇게 아른슈타인은 주민 참여의 형태를 지역사회 주민 참여 형태를 이렇게 나눴다는 걸 가지고 가셔야 됩니다. 나온 지가 오래되어서 아마 이제 나와야 되지 않는가. 그래서 2018년도에 이건 나와야 된다라고 이렇게 지금 우리가 기대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보시고 효유와 특히 교재 보면 효유와 협동관계에 대한 내용 같은 것은 여러분들 좀 봐주시면 좋겠어요. 다음에 페이지를 넘어가 보시면 해당 주민과의 대화 유도를 통해 수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방법. 왜냐하면 해당 주민들과의 민간협력을 이끌어가는 방법. 문장을 길어도 민간협력을 이끌어가는 방법에는 델파이 기법도 있고 명목집단 기법도 있고 4번의 브레인스토밍도 있습니다. 브레인스토밍이라고 하는 것은 본래 집단적 사고를 통한 창의력 개발 기법을 말합니다. 그 때문에 지역 주민들의 의견을 다 종합해서 뭔가 참신한 개선책을 만들거나 참신한 해결책을 만들어내는 것이 브레인스토밍이에요. 그에 비해서 샤레트 방법. 거기 보면 우리가 만민공동이나 이 샤레트 방법, 만민공동이나 아니면 이런 소위
민관 협력에서 거기 오는 많은 정치인이나 행정가나 그냥 지역 주민들이 같이 모여서 토론을 통해서 어떤 해결책을 강구하는 방법인데 그거 볼까요? 샤레트 방법. 지역 주민, 관료, 정치가들이 함께 모여 서로 배우는 비공식적 분위기를 조성하여 지역사회가 느끼는 문제점과 관료나 정치가들이 인식하고 있는 문제의 시각을 개진하여 상호 이해를 통해 일정 시간 내 합의를 작성하는 방법을 샤레트 기법이라고 한다. 어찌 보면 초기 우리가 만민공동회에서 초기 형태가 관민 합동협의회였거든요. 관민협동회였어요. 그런데 나중에 이제 정치인들이 빠져버리고 민간인들만 만들기 때문에 그냥 만민공동이라고 불리고 있지만 본래는 관민협동회였거든요. 그런 것처럼 민이 같이 모여서 서로가 생각하는 시각을 모두 개진하고 드러내놓고 그걸 서로 조정해서 새로운 아니면 아주 효율성 있는 해결책을 강구하는 방법을 샤레트 기법이라고 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제는 우리가 지역사회 2교시 3영역이던 지역사회 복지론을 마감 진걸로 할 겁니다. 그래서 지역사회 복지론에서 여러분들이 충분히 점수를 확보할 수 있도록 강의를 했습니다. 노트 정리한 거 보시면서 시간 줄이고 개수 확보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다음에 이제는 3교시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